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을 북한 옆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5일간의 한국 방문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직접 본 KF-21 전투기, AI가 조종을 돕는 차세대 무기들, 그리고 미 국방부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들. 이 모든 걸 보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자부했던 그것조차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길래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레이먼드 스콧입니다.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로 지금은 글로벌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날은 2024년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세계 안보 동향을 체크하던 중이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화면 속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바로 음량을 높였죠. 오늘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 이전을 주요 의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니요?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는 단연 코리아 디펜스 파워였습니다. 곧바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미국이 한국의 군사 협력을 요청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폴란드는 한국제 자주포와 전차를 대량 구매했고 영국은 한국의 차세대 함정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오후에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먼 루이스 차관보의 직통 전화였어요. 레이먼드, 한국으로 가주게. 직접 그들의 기술력을 확인해 봐야 해. 미 국방부 특별조사관 자격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력을 평가해줘야겠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다고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게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거야, 레이먼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을지도 몰라. 한국은 지난 5년간 방산 수출이 400% 증가했어. 우리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뭘 놓친 거지?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것은 분단국가, 삼성 갤럭시, K-팝 정도였습니다. 군사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14시간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눈에 띄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없이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국방부에서 파견한 픽업 담당자가 제 도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입국했다는 걸 바로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공항부터 도시 전체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 위로 드론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택배 배송, 교통 모니터링, 도시 안전 점검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인데 제 생각을 읽은 듯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스콧씨, 한국은 5년 전부터 상용 드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적용한 거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스마트 빌딩들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없이도 자율주행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국방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이정훈 대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미 국방부 건물보다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레이먼드 스콧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정훈 대령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 CEO 같은 느낌이었죠. 대령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한국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네요. 이정훈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은 저를 성남 서울공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공군의 특별 수송기를 타고 남부 지역으로 향했죠. 오늘은 한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 생산 시설과 테스트 비행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해하는 KF-21 전투기를 직접 보여드리죠. 비행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태블릿을 통해 간략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특히 AI와 드론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강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조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우리보다 더 성공적으로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미국이 배워야 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을까?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였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F-22와 F-35를 섞어놓은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요? 의심이 가득한 제 질문에 이정훈 대령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90% 이상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F-35보다 일부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도 그 반열에 올랐다니요.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습니다. 기동성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 비행이었어요. 조종사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정교하게 전투기를 조종했죠. 저 조종사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실은 반자율 모드입니다. AI가 조종을 보조하고 있죠. 조종사의 뇌파와 안구 움직임을 읽어서 의도를 예측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이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AI 지원 시스템은 우리가 앞서 있죠. 다음 목적지는 K9 자주포와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죠. 거의 사람 손이 닿지 않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터키, 호주, 인도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량 주문했죠. 실전에서 그 성능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공장 한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인공지능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재민과 기만에 강하다고 해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성공률이 15% 높습니다. 비용은 30% 저렴하고요. 점심 식사는 기지 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역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으로 개인별 맞춤 영양식단이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죠. 군인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AI가 각 군인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추천하죠. 식사 후 이정훈 대령은 저를 특별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 중인 더 놀라운 무기 체계들에 대한 정보를 접했어요. 이것은 초음 속 순항 미사일이고 이건 레이저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들으며 미국이 왜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확실히 미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특히 AI 통합 전투 시스템은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이정훈 대령이 호텔로 직접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후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AI 드론 시연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특별 보안 절차가 필요한 곳이니 이 신분증을 착용하세요. 그가 건넨 신분증은 일반적인 카드가 아니라 얇은 필름 형태였어요. 손목에 붙이자 피부와 결합되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체인식 보안 태그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과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원을 인증하죠. 대전으로 향하는 헬리콥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협력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죠. 특히 드론 군집 기술에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이들이 한국 최고의 AI 엔지니어라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군사 분야에 특화된 AI 인재를 어릴 때부터 발굴해 양성합니다. 이 학생들은 벌써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죠. 연구소 내부는 마치 영화 속 미래 기지 같았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들이 공중에 떠 있고 연구원들이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드론 군집 시스템 테스트장에서 왔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수백 대의 초소형 드론이 마치 새떼처럼 날아다녔어요. 이것이 우리의 벌떼 시스템입니다. 각 드론은 독자적인 AI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집단지성으로 움직여요. 하나가 파괴되어도 전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드론이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특정 표적을 향해 집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 형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더니 다시 분산되어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각 드론은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고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특정 인물만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죠.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 접경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북한의 침투 시도를 이 시스템이 탐지하고 저지했죠. 미국은 아직 이런 수준의 드론 군집 기술을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정보장교 시절 미 국방부의 유사 프로젝트가 여전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한 전투복은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수트를 연상시켰죠. 외골격 강화 전투복입니다. 병사의 근력을 3배로 증폭시키고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부상 시 자동으로 응급처치도 가능합니다. 특수부대원 한 명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쉽게 300kg의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5m 높이의 장애물을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격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저격수들은 이 시스템 덕분에 2km 거리에서도 움직이는 표적을 95% 이상 명중시킵니다. AI가 기상 조건, 표적의 움직임, 심지어 저격수의 심장 박동까지 계산해 최적의 사격 순간을 알려주죠. 하루 종일 본 기술들을 생각하며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였어. 워싱턴에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AI 통합 전투 시스템은 우리 예상보다 5에서 10년 앞서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술 협력을 적극 권고합니다. 셋째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 시설이죠. 하지만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허가하셨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비밀 문서가 담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극비 청상어블루 샤크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요? 그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죠. 목표는 영국의 드레드노트급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문서를 살펴보니 이 잠수함은 단순한 공격용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AI 기반 자율 운항 시스템, 무인 정찰기 발사 플랫폼, 심해 탐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부산 외곽의 대형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지하 건식 도크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건조 중이었습니다. 현재 70% 완성 단계입니다. 2년 내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며 또다시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의 복잡한 제어 시스템 대신 미니멀한 통합 콘솔과 AI 지원 인터페이스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승조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과 임무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민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반도체, AI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들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핵추진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길을 택했죠.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비공개 정책이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죠. 이정훈 대령은 이어서 한국의 해군력 강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이지스 구축함 추가 배치,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함대 구성까지.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해군 강국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저녁에는 해군 장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민간 해운 및 조선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민간 선박들도 빠르게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 계획은 향후 10년 내 동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경계 대상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 4일째 되는 날, 이정훈 대령은 저를 서울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했더니 강남 시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남이요? 군사시설이 아니라 번화가를 방문하는 건가요?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또 다른 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기술적 기반을요.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증강현실 AR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이죠. 지금은 민간에 적용되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K-팝 관련 매장과 한류 콘텐츠 체험관들이 즐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솔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류가 한국 방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한국산 무기 구매 확률이 30% 높아집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폴란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류 팬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총 2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적 친밀감이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는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류 덕분에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의 하드 파워화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군사적,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현상이죠. 오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민간 기업 방문이 제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 국방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특히 신경망 처리 칩은 우리 AI 무기 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죠. 삼성 연구소 내부에서 저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뉴로모픽 칩 연구실이었어요. 이 칩은 인간 뇌의 구조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는 10분의 1, 처리 속도는 5배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 드론과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통신이 차단되어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중공업의 로봇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군사용 로봇과 무인 전투 차량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민간 기업들이 군사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민관군 통합 연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방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그 성과를 다시 민간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죠.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보세요. 문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 도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음식, 음악, 드라마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정책 결정자가 되었을 때 한국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기며 저는 4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참고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문화도 하나의 군사력이다. 우리는 이 측면을 너무 간과해왔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정훈 대령은 저를 청와대 인근의 국가안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국방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전문적인 군사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콧 씨, 며칠간 우리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솔직한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AI와 드론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이어서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국방 전략 로드맵을 보여주었어요. 2030년까지 세계 5대 방산 강국 진입, 2040년까지 완전한 국방 자립 달성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우주, AI 등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죠. 회의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미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의존적이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때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전투 시스템을 나토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와 예비 논의를 시작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미국의 위기감이 실감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기술의 표준을 주도해온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항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군사위성 및 우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2028년까지 독자적인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8기의 정찰 위성이 운영 중이고 향후 20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죠. 한국이 우주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미국의 위성 정보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군 장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그들과 대화하며 한국군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전투 방식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워요. 미래 전쟁은 물리적 전장보다 디지털 영역에서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안보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이정훈 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먼드 씨, 한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면 이 현실을 알려야겠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존경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사이먼 루이스 차관보의 요청으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펜타곤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관장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의였어요. 레이먼드, 기다리고 있었네. 한국에서 보낸 자네의 보고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 사이먼 차관보의 말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자네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인상적인 성능, AI 드론 군집 시스템의 혁신성,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지까지.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자 우리가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특히 AI와 드론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먼드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어진 논의는 진지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 방안, 구체적인 기술 교류 분야, 합동훈련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어요. 놀랍게도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부 장관은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 펜타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 공식 발표. CNN 생방송 인터뷰에 초대된 저는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콧 씨,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기술을 배우겠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한 국가는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방문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미한 합동군사기술연구소의 미국 측 책임자로 서울에 부임하게 된 것이죠. 이정훈 대령은 한국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우리 모두의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합동연구소는 첫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술과 한국의 AI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위성 방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이 기술은 곧 나토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만 불리는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안보와 기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에게 배우고 있죠. 하루를 시작하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부상은 위협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기회다. 미국과 한국, 두 강대국의 협력이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선생과 제자 관계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했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